아내가 출근하는 모습을 배웅하는 건 15년째 같은 일상입니다. 아침 7시 30분, 지수는 항상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나섭니다. 제약회사 영업직이라 외근이 많아 종종 늦게 돌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고생했어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제 이름은 강지훈, 45살 고등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아내 윤지수는 44살로 대형 제약회사에서 영업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는 19살 된 딸 하은이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 가족을 두고 모범 가정이라고 부르곤 하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깨진 건 2달 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학교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어 오후 시간이 비었고 근처 카페에서 시험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광경이 내 인생을 바꿨죠. 여보, 오늘은 경기도 성남 쪽에 외근이야. 저녁 늦을 것 같아. 아침에 지수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있는 강남역 카페 창가 너머로 지수가 보였어요. 순간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다 멈췄습니다. 지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아니, 완전히 낯선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지수는 평소 가족에게 보여주지 않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잠시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고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업무 관계자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카페 문을 나서며 지수가 그 남자의 팔짱을 살짝 끼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평소보다 늦은 10시에 돌아왔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성남에서 거래처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켜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수가 말한 것처럼 정말 성남에 갔다가 늦게 돌아온 걸까? 아니면 그 남자와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지수의 외근 일정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용인, 수요일 일산, 금요일 분당. 그리고 그 일정 옆에 실제 목격 장소나 통화 시 배경음을 기록했죠. 한 주가 지나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수가 말한 외근 지역과 실제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중고장터에서 차량용 위치 추적기를 구매했습니다. 교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내를 미행하는 남편이라니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추적기를 지수의 차 하부에 부착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지수는 오늘은 안양 쪽에 큰 병원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추적기 앱을 열었죠. 지수의 차는 안양이 아닌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처음으로 학교에 연가를 냈어요. 그리고 지수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잘 차려입은 지수의 모습은 정말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죠. 그녀는 제약회사 로고가 달린 가방을 든 채 강남의 한 오피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2시간 후 지수는 다시 차에 탔고 추적기는 그녀가 강남에서 15분 거리의 한 모텔 주차장에 도착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 지수의 차는 이미 모텔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모텔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 마침내 모텔 출입구에서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가 함께였죠.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주차장으로, 남자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수의 오래된 사진첩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과거 지수의 약혼자였던 정상현. 결혼 직전에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안양병원 미팅이 길어져서 힘들었어라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에 뭐가 걸린 듯 답답했지만 그 순간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많이 피곤하겠다라고 대답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15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서로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냈던 시간들, 하은이를 함께 키우며 느꼈던 기쁨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제 삶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겉모습과 무너져 내리는 내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했고 집에서는 달라진 것 없는 남편으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빈 시간이 생길 때마다 지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통해 지수의 대학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지수와 상현 씨는 어떻게 헤어진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파혼이 상현 씨 집안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었어. 상현 씨가 외국 유학을 결정했거든. 지수는 기다리고 싶어 했지만 상현 씨가 홀로 떠나기로 했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상현에 대해 더 알아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후 국내 대형 병원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3년 전 이혼했다는 정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와 상현의 재회는 아마도 그 즈음부터였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수의 서랍을 뒤져보았어요. 평소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이제는 그런 도덕적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숨겨둔 두 번째 휴대폰이나 편지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수는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했던 겁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지수는 3번 더 외근을 갔고 모든 일정은 추적 기록으로 확인했어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실제로 업무 관련 장소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그 모텔로 향했죠. 모든 증거가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 여지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지수가 욕실에 있는 사이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좋았어.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돼? 호텔 예약해놨어. 메시지를 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의심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확신이 들었어요. 지수는 평소 회사 이사들을 직함으로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라는 명칭은 일종의 코드네임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지 않기로요.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무엇보다 하은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계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법률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알아봤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 모텔 출입 장면, 사진, 차량 이동 경로, 통화 녹음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았어요. 이런 과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증명하기 위해 탐정처럼 행동하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밤에는 종종 혼자 차 안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15년 함께 한 시간이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하은이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대학 신입생으로 주로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집에 왔어요. 그때마다 평범한 가족처럼 웃고 대화해야 했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요즘 왜 그렇게 말랐어? 학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은이가 어느 주말에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냥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라고 대답했어요. 하은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이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바로 공개적인 폭로였죠. 지수의 막내 동생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지수의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날을 D-데이로 정했습니다. 아직 하은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지수는 신랑 측과 신부 측 가족들이 참석하는 최종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발표 자료를 완성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순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를 검토하며 내일이면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가 돌아왔을 때 평소처럼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즐거웠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너 축사하는 거 잊지 않았지?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걱정 마. 잘 준비했어. 그날 밤 지수는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신혼여행, 하은이 출산, 첫집 마련, 승진 축하 파티. 그 모든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지수는 들뜬 표정으로 서둘러 준비했고 저는 조용히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하은이도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마. 예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하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가족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까지. 그리고 맞은편 테이블에는 정상현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는 병원 재단 대표 자격으로 초대됐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가볍게 목례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그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 오늘 축사 잘 부탁드려요. 지수의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잘 준비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식이 시작되고 신랑과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했죠. 저는 옆자리에 앉은 지수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동생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15년 동안 옆에서 봐온 얼굴인데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정말 이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요. 다음은 신부 가족 대표 강지훈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하객들의 기대에 찬 표정, 지수의 미소, 하은이의 응원하는 눈빛까지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표준적인 인사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로 연결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줄 영상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이런 순서는 예정에 없었으니까요. 지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식 축하 멘트와 함께 아름다운 결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잠시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만나는 지수와 정상현의 모습이 등장했어요. 이것은 한 달 전 제 아내가 안양 출장이라고 말한 날의 모습입니다.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상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주 전 역시 외근이라고 말했던 날의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호텔 로비에서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수의 차량 위치 추적 기록, 통화 녹음본 등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차례로 공개되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충실한 남편으로 살아왔지만 제 아내는 과거 약혼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순간 웨딩홀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그만두긴 늦었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해.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와 정상현이 호텔 커플 스파 패키지를 예약한 영수증, 카페에서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모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정상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출구를 향해 움직이려 했지만 제가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정상현 씨, 도망가지 마세요. 당신의 전 부인에게도 이 자료는 모두 전달될 예정입니다. 양육권 소송에 관심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 말에 정상현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현재 전처와 아이 양육권 문제로 법정 다툼 중이었다는 정보를 알아냈었죠. 객석에서는 충격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수의 부모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하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가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가장 피해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그게 다 진짜야? 하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윤지수 씨와 이혼할 것이며 정상현 씨에게는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두 분의 결혼식을 망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최소한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고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은 울음을 참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웨딩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혼란스러운 소리와 지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하은이가 오열했습니다. 저도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마 그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을 겁니다. 아빠, 왜 이렇게 됐어?
엄마가 정말 그랬던 거야? 하은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응, 그래. 아빠가 한 달 넘게 확인했어. 그 사람은 엄마의 옛 약혼자야. 3년 전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 하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하은이에게 이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집에 가자. 오늘은 많이 힘들었을 테니 쉬어야 해. 차를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한 행동에 대한 후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수의 어머니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니? 지수가, 정말로?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려드리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니? 오히려 내가, 우리 딸이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의 어머니는 항상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분에게도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은이는 괜찮니? 네, 지금 함께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잘 부탁한다. 지수는 지금 동생네 집에 있어. 결혼식은 엉망이 됐지만 가족들끼리만 간단히 마무리했단다. 통화를 마치고 하은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 침대에 엎드려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아빠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무너지는 줄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복잡한 거야. 아빠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 그날 밤 하은이는 제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제 팔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어요. 가끔씩 흐느끼다가 지쳐 잠들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새집 마련.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조금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수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어제 일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였어요. 저는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은이는 아침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토스트를 내밀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기 싫어요. 그래도 조금만 먹어봐. 아프면 안 되잖아. 겨우 한 입 베어 문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어제 말한 대로 엄마와는 이혼할 거야. 그리고 정상현이라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도 할 거고. 저는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성인이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였어요. 너는 당연히 아빠와 함께 살 거야. 괜찮겠지?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물었어요. 엄마는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수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은이의 엄마였으니까요. 물론이지. 엄마는 언제나 너의 엄마야. 아빠와 엄마 사이의 문제는 너와 엄마 사이의 문제가 아니야. 하은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하은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이혼 소송은 문제 없을 겁니다. 상간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어요. 지훈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의 슬픔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할 말은 법정에서 하자. 나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어. 제발 하은이라도 만나게 해줘.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아. 하은이가 지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시간이 필요해. 억지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 통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궁금한 게 있어 지수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에게 지수의 외근 기록에 대해 문의했어요. 어제 결혼식 이후 소문이 퍼졌는지 담당자는 어색한 기색 없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윤지수 팀장은 현재 정직 처분 중입니다. 회사 규정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미 회사에서도 조치가 취해졌나 봅니다. 직장 내 평판이 중요한 지수에게는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하은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디 가려고? 기숙사요. 내일부터 수업 다시 들어갈 거예요. 괜찮겠어? 좀 더 쉬어도 돼.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계속 생각나서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은이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빠 힘들겠지만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은 이해 안 되지만 엄마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은이는 엄마를 닮아 항상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아빠도 노력해 볼게. 하은이를 기숙사로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일주일간의 휴가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교장 선생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쉬고 돌아오세요. 학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비어있는 집이 두려워졌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돌아오면 지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한동안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지인들의 연락을 피하고 휴대폰도 자주 꺼두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수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진, 옷, 신발, 화장품, 15년 결혼 생활의 흔적들이 하나둘 상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와중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합의요? 윤지수 씨 측에서 재산 분할 없이 이혼에 동의하고 정상현 씨가 위자료 7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제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법정 공방 없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받고 싶습니다. 사과도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 하은이 님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은이가 법정에서 부모의 이혼 문제로 증언해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상처가 될 테니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하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수업에 집중하니까 좀 나아졌어요. 엄마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만났니? 아니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통화만 했어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지금 이혼과 관련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법정 공방을 하면 너도 증인으로 나와야 할지 모른대. 어떻게 생각해? 전화 너머로 하은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미 다 알려진 일인데
다시 거기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 아빠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 통화를 마치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합의를 받아들이되 한 가지 조건을 더했어요. 정상현이 저와 하은이에게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긴장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은이는 오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정상현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영상통화로 참여하기로 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지수와 정상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지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정상현은 어깨가 축 처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변호사의 안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준비된 합의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하은이와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정상현 씨 약속대로 사과부터 해주시죠. 정상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수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이미 그녀가 결혼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이어간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특히 하은이에게 내 엄마를 빼앗아서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로서의 강지훈 씨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하은이는 영상통화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지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하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아내가 잘못했어.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어. 단지 시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길 바랄게. 모든 말이 끝나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1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다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내리는 봄비가 제 마음처럼 씁쓸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싱글 파더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은이의 양육권은 논란 없이 제게 왔고 지수는 면접 교섭권만 가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리된 지수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지수가 나중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모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하은이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대학 생활에 집중하며 가끔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지수의 흔적들이 없어진 것에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적응했어요. 아빠, 엄마는 이제 정말 다시 안 돌아와요? 어느 저녁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엄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하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한번 만나봤어요. 지난주에. 그래, 왜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상처받을까 봐요. 엄마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야위고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딸을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와의 관계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아빠는 상관하지 않을게. 고마워요, 아빠. 한 달 후 지수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정상현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도 했어요. 그가 결국 양육권 소송에서 패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일에 더 열중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등산, 독서, 자전거 타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수의 글씨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열어보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바보였어. 미안해. 사랑했어.
짧은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뒷면에는 새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편지를 가볍게 찢어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대학에서 돌아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요리를 해볼까 생각하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하은이였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갈게요. 늦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간단히 알았어. 나도 사랑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혼자 먹게 된 저녁이었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아프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진실은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무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와 둘이 찍은 최근 사진이었어요. 둘 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상처를 이겨낸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너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제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수에 대한 그리고 지난날의 아픔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왔습니다. 창문을 열어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기분이었어요. 비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갔지만 이제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